북한에서의 대북 방송은 저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북 방송으로 러시아 파병의 실상을 알린 것처럼 저희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주는 방송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방송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성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넘은 최성호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려오더군요. 특히 이번에 대북 방송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실상을 크게 알렸다던데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북한에 있으면서 저 또한 대북 방송으로 힘을 많이 얻기도 했기에 오늘은 북한에서 대북 방송을 듣는 병사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 또한 그 병사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나름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의 전방에서 육군 군인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곳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세찬 바람이 초소의 낡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쌩하는 소리가 나요. 이곳의 초소가 어떤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하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 열악해요. 남한의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가끔은 남한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며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와는 다른 반질한 얼굴로 가끔씩 밖에서 간식을 웃으며 먹고 있는 그들을 보면 저희의 현실을 더욱 더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초소 안에서의 음식은 차가운 강냉이 2줌과 적은 양의 묽은 국이 전부입니다. 새로 만든 수저로 강냉이를 떠먹을 때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이가 시리도록 전해져요. 때로는 그 감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바닥으로 수저를 감싸 안고 체온으로 덮여가며 먹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남한의 군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한 달 전부터 식량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 주변 산에서 나무를 캐러 다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라지도 캐고 고사리도 따고 달래도 뽑아요.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다 보면 손끝이 터져 피가 나기도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죠. 봄이었다면 그렇게라도 했을 텐데 11월의 산은 이미 죽은 듯이 차갑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건 겨우 시래기 정도예요.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달래기 위해 끓인 솔잎차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솔잎차를 들이켤 때면 잠시나마 추위도 배고픔도 잊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그 순간만큼은 평화로워요. 하지만 찻잔 바닥이 보일 때쯤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하죠.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난방용 연료도 부족해서 저희는 군복 위에 담요를 두르고 생활하죠. 담요는 낡고 얇아서 구멍이 숭숭 났지만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어 다행이에요. 밤이 되면 서로 몸을 맞대고 자면서 체온을 나누죠.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생존을 위한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 평소처럼 배급된 강냉이를 나눠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강동철 전우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러시아로 파병 나간다는 소식 들었나?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죠. 우리 연대에서만 100명이 차출된대.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제 절친한 친구 영호가 파병 대상자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영호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늘 함께였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을 때도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을 때도 영호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러시아로 간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친구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죠. 밤마다 제 머릿속은 영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요.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위안이 있다면 바로 대북 방송이에요. 물론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선전 방송이라고 생각했죠. 사랑하는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고 시작하는 달콤한 여성의 목소리. 처음에는 모두가 귀를 막고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오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죠. 그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K-팝 노래들이 나올 때면 저희는 모두들 축제 분위기예요. 다른 초소와의 교대 근무가 끝나고 간부들의 순찰이 뜸해지는 심야 시간. 우리는 좁은 초소 안에서 작은 반란을 시작합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방탄소년단, 버터의 경쾌한 리듬에 맞춰 몰래 어깨를 들썩이죠. 김준호는 춤을 꽤 잘 춰요. 음악이 나올 때면 살짝살짝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를 웃게 만들죠. 박민석은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애쓰지만 늘 가사를 틀려서 우리의 웃음거리가 돼요. 이동현은 리듬감이 없어서 박자를 전혀 못 맞추고 강동철은 그저 멍하니 음악을 듣기만 해요. 저는 그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죠.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자주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다른 세상을요. 우리가 듣는 이 음악을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활기 넘치는 서울의 거리를,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 풍경을, 때로는 이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정말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 또한 저희는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달콤한 목소리가 초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살짝 찌그러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우리에겐 완벽하게 들렸죠.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귀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죠. 평소엔 차가운 표정으로 무전기만 만지작거리던 강동철 전우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늘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긴장시키던 그가 어깨를 으쓱이며 리듬을 타다니, 그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마치 봄눈 녹듯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반짝이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강동철의 움직임은 우리 모두에게 번져갔습니다. 박도연이 제일 먼저 강동철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몸짓이었지만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그의 어색한 춤사위가 얼마나 웃기던지 저 또한 발끝이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두드리는 군화 소리가 마치 작은 드럼 소리처럼 들렸죠. 게다가 준호가 방송에서 설명하는 안무를 거의 완벽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모두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모두가 즐기자 좁은 초소 안에 공기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퀴퀴한 군복 냄새와 녹슨 철제 냄새가 가득했는데 춤을 추기 시작하자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상쾌해졌죠. 그러다 도연이가 갑자기 춤 대결 한번 해볼까요? 하고 제안했을 때 우리 모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떴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장난기가 가득했죠.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규율도 잊은 채 그저 즐거움에 몸을 맡겼죠. 그렇게 음악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이곳에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굶주림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간부들에 대한 공포도, 끊임없는 감시의 시선도, 모든 것이 음악 속에서 녹아 사라졌죠.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의 작은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영호의 파병 소식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거든요.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영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난 돌아올 수 있을까?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밤, 영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어요. 늘 씩씩하고 밝았던 그의 얼굴에 드리운 불안과 공포를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겨울바람에 떨리는 나뭇잎 같았어요. 당연하지. 넌 꼭 돌아와야 해. 제가 대답은 했지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심장이 마구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전쟁터로 가는 것,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밤, 우리는 영호를 위한 특별한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준비했죠. 간부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가면서 우리만의 작은 이별식을 준비했죠. 준호 병장이 몰래 모아둔 과자도 꺼내고 강동철이 구해온 술도 한 모금씩 나눠 마셨죠.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이 이별의 쓸쓸함과 묘하게 어울렸어요. 초소 안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체온과 숨결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창문에는 서리가 맺혔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봄날처럼 포근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온기를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흘러나왔어요.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모두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웃고 떠들었겠지만 그날은 모두의 눈빛이 묘하게 슬펐어요. 마치 이별을 예감한 듯한 무거움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특히 영호가 처음으로 보인 눈물은 저희 모두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늘 강한 척하던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투명한 물방울은 마치 우리 모두의 숨겨진 슬픔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춤을 추다가 영호는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듯이 그의 이야기는 깊은 밤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죠. 굶주림으로 죽을 뻔했던 동생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탈북하다 체포된 사촌 형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형, 사실 나 무섭다. 영호가 속삭이듯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껴안은 채 함께 울 수밖에 없었죠. 그의 떨리는 어깨를 통해 전해지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이별이 어쩌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은 유독 별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영호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하늘에 박힌 작은 빛들이 우리의 작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차가운 별빛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비추고 있었죠. 그렇게 음악이 멈추고 춤이 끝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서로의 눈빛 속에는 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영호는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그가 떠나갔죠. 마지막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가 꼭 살아서 돌아올 수 있기를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침 점호가 끝난 후 중대 사무실에서 전해진 문서 한 장이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발표된 러시아 전선에서의 첫 전사자 명단. 그 차가운 종이 위에 영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일 거라고, 이름이 같은 다른 누군가일 거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들려오는 소속과 군번은 모두 영호의 것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는데 그때 제 시야가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대에서는 형식적인 훈장 수여식을 거행했지만 그건 정말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영호의 어머니에게 돌아간 건 빛바랜 훈장 하나뿐이라고 하더군요. 감히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후 저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와도 누구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죠. 좁은 초소는 이제 춤추는 공간이 아닌 그저 차가운 감시초소로 돌아갔어요. 심지어 부대의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남은 우리들의 근무 시간은 2배로 늘어났거든요. 저는 하루 14시간 이상을 근무로 보내고 있어요. 4시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죠. 간신히 눈을 붙이면 또다시 근무 교대 시간이에요. 게다가 식량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한 끼에 강냉이 50g과 소금이 전부이죠. 손바닥만한 양의 강냉이를 받으면서 이게 정말 한 사람의 한 끼 식사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금은 그나마 있는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허기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밤마다 들리는 배고픔에 시달리는 전우들의 신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하곤 해요. 그리고 어제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 민가의 텃밭을 약탈했다가 발각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들의 처벌을 지켜보면서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박도연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전 그가 보초 근무 중에 실신했거든요.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그를 부축하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도연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근무 교대 후에 저는 몰래 제 배급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마저도 큰 도움은 되지 못했죠. 의약품 부족은 또 다른 문제예요. 감기에 걸린 병사들이 늘어나는데 약은 고사하고 붕대조차 구하기 어려웠죠. 밤마다 들리는 기침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가슴을 울립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게 정말 군대인가? 아니면 전쟁터보다 더 비참한 어떤 곳인가? 이런 문제들은 곧 군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상급 부대 검열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 처음으로 상관의 폭력을 목격했죠. 그의 분노는 마치 폭풍우처럼 우리를 덮쳤어요. 주먹이 전우들의 얼굴을 강타할 때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지만 그 둔탁한 소리는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점호 때 군복 단추 하나가 풀려 있어도 순찰 중 잠시 졸았다는 의심만 받아도 그의 주먹이 날아와요. 우리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하는 건 저녁마다 들려오는 대북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나올 때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영호와 함께 들었던 그 노래. 지금은 그가 없지만 노래를 들을 때면 그가 제 옆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노래 가사가 흘러나올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도 느껴져요. 영호는 이제 이 노래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가 러시아의 차가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와요.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요즘 들어 부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어쩌면 분노일지도 모르는 감정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죠. 배고픔과 폭력 그리고 절망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박도연의 변화가 컸습니다. 실신 사고 이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 순수하고 해맑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깊은 절망과 체념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죠. 차라리 남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초소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 말은 이곳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있던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치보 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박도연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무력감을 느꼈어요. 영호를 지키지 못했듯이 박도연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 사실을 밀고 한 병사는 풍족한 식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았던 동료도 팔아먹는 상황이 온 것이니까요. 그렇게 박도연이 끌려간 후 초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영호의 죽음, 박도연의 체포,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지 않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죠. 강동철이 무거운 침묵을 깼어요. 나도 매일 밤 그 생각뿐이야. 이동현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근무 교대 시간에 몰래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역할도 분담했죠. 준호 병장은 전체 탈출 루트를 계획했어요. 그는 수년간의 근무 경험으로 지뢰밭의 안전한 경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이 길로 가면 돼. 비가 올 때마다 지뢰가 조금씩 밀려나가서 생긴 길이야. 강동철은 다른 초소들의 근무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정말 대단했죠.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가장 안전해. 상부 순찰도 없고 달도 거의 없는 날이야. 이동현은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어요. 비상식량, 물, 간단한 구급 약품까지. 그는 항상 꼼꼼했거든요. 제 역할은 탈출 직전의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다른 초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마지막 방송이 끝날 때쯤,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준비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최대한 자연스럽게 준비했죠. 의심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낮에는 평소처럼 근무하고 밤에는 몰래 탈출 연습을 했어요. 지뢰밭 사이의 좁은 길을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특히 준호 병장의 노래 수첩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받아 적었거든요. 이 노래들이 우리를 자유로 인도할 거야. 그의 말처럼 그 노래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출의 날, 새벽 2시. 저희가 선택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우리의 심장은 한층 더 크게 뛰고 있었죠. 마지막 금요일 밤 방송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죠.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 병장이 그의 소중한 노래 수첩을 꺼냈어요. 우리는 모두 군복 왼쪽 가슴에, 심장 위에 그 수첩의 일부를 나눠 가졌죠. 마치 부적처럼요. 강동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살폈고 이동현은 조용히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었어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모두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발 아래로 마른 풀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준호 병장이 앞장섰고 그 뒤로 이동현, 저 그리고 강동철이 일렬로 따랐어요. 마치 실이 바늘을 따라가듯 우리는 준호 병장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전진했죠. 달빛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면서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요. 지뢰밭을 지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어요. 준호 병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했죠. 왼쪽으로 3걸음, 오른쪽으로 1걸음. 마치 무언의 군무를 추는 것 같았어요.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넘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영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볼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강동철이 미리 준비해둔 절단기로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갈 때마다 우리의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울렸어요.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뛰어! 준호 병장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돌아볼 겨를도 없었죠.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이동현이 넘어졌을 때는 강동철이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웠고 준호 병장은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군 초소가 보였을 때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왔습니다. 저희는 귀순을 원합니다. 제발 쏘지 마십시오. 저희 4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마지막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6개월. 우리는 같은 방을 써서 다행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거치면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지금은 저희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준호 형은 댄스 학원에서 일하게 됐고 강동철이는 경비 일을 시작했죠. 이동현이는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처음으로 같이 간 노래방이에요. 그동안 몰래 들었던 노래들을 실컷 부르고 춤추면서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리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영호와 박도연이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어디론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는 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봐요. 언젠가 저 하늘 아래에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가끔은 생각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아직도 저 철조망 너머에서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자유의 땅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여전히 고됩니다.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바로 첫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피곤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해요. 이 피로감조차 제가 선택한 자유의 일부니까요. 매일 밤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를 틀어요. 이제는 제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곡이 됐죠. 저는 지금 아무리 바빠도 매주 한 번씩 탈북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해요.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게 즐거워요.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자유는 선물이 아닌 선택입니다. 이 말로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철조망을 넘던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때로는 한 곡의 노래가 작은 춤사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면 준호 병장의 수첩이 떠올라요. 그의 작은 그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강의실을 나설 때면 늘 귓가에 그때 그 방송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제가 그 목소리가 되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험 기간에 밤을 새워 공부할 때.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건 바로 이 자유예요. 제가 선택한 이 자유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죠. 가끔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지금도 저 너머에서 몰래 방송을 듣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고 꿈꿀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희망의 전달자가 되려고 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별들을 떠올려요. 우리가 자유를 향해 달리던 그날,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던 그 순간을.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악과 춤이라는 예술을 통해 자유를 발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대북방송과이라는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자유의 꽃으로 피어나는지, 그리고 그 꽃들이 어떻게 또 다른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유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의 표현이니까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을 하며 많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 피를 흘리며 비는 모습.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건 바로 그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민우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한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아파올 때가 많더군요. 특히 요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니 끔찍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러시아를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로 인해 북한에서도 한동안 난리였으니까요. 정말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겪은 일들을 용기내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보위부의 고위 간부들의 모습을 호화로워 보이곤 해요. 고급 아파트에서 나와 멋진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동경할 만한 모습이죠. 모두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도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기에 많이 존경받는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곧 있으면 간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소곤대고는 했죠. 그럴 때마다 저도 그 모습을 상상해보고는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려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는 모습을 말이죠. 비싼 와인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는 모습을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남한에서도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통창 앞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와인 한 잔을 곁들이는 모습을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저 또한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도덕적인 일들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신문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어왔죠.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책상 위에 보이는 것은 역시나 여기저기 쌓여있는 탈북 관련 보고서들이었어요. 그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려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던 중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제 가장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박상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훈이는 학창시절부터 저와 절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근심에 쌓인 얼굴이었죠. 민우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평소와 달리 상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구석으로 안내했죠. 그렇게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한 후 상훈이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큰일 났어. 우리 준호가 러시아로 파병을 갔는데 소식이 통없어.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훈이의 큰아들로 올해 19이 됐죠. 제 아들 태연이가 가장 따르고 좋아하는 형이기도 했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러시아 파병이라니. 최근 들어 젊은이들을 러시아로 보낸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제 주변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소식마저 끊겼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상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호는 똑똑하고 건강한 녀석이잖아. 곧 소식이 올 거야. 하지만 제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긴급 전화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와 상훈이는 본능적으로 전화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든 동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료가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장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김정은 원수님께서 러시아와의 거래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다는 그 소식에 국경 지역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 상훈이가 한 말과 연결되면서 무시무시한 현실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상훈이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비슷한 표정이었겠죠. 이게 사실일까? 상훈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여러 마을에서 집단 탈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우 동무, 이거 봤어?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주민 30여 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오. 옆자리에 동료가 긴급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일이 온성군뿐만 아니라 회령시, 무산군 등 여러 국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밤사이에 몰래 모여 집단으로 탈북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국경 지역의 감시를 대폭 강화했죠.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순찰 횟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특수부대까지 배치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곧 국경 지역으로 파견될 거예요. 상관의 말씀에 사무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게다가 상훈이의 아들 준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 아파왔죠. 혹시 준호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을 때 나오는 뉴스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김정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연신 떠들어대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그러다 아들 태연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을 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태연이도 러시아로 보내진다면? 혹은 태연이가 탈북을 시도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태연이의 물음에 저는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넌 공부는 잘 돼가니? 이렇게 아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믿어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함이 역력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책상에 앉아 어제의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 접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가올 일은 전혀 모른 채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동무들, 현재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집단 탈북 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 조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상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아들 태연이를 보는 순간 또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태연이가 준호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빠, 준호 형은 언제 돌아와요? 태연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곧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상훈이와 그의 가족, 러시아로 간 준호, 그리고 제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모여 소곤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민우 동무 들었어? 그러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요? 제가 되묻자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상훈 동무가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됐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꼬리를 흐리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상훈이가 정말로 탈북을 시도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동무,
잠깐 내 방으로 오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관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우 동무,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상관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박상훈의 신문을 자네가 맡아주게. 자네가 그와 가장 가까운 사이니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상훈이를 신문한다고요? 저의 가장 오랜 친구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후 신문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기에는 제가 알던 상훈이의 모습이 아닌 구타의 흔적으로 얼룩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상훈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차가운 신문실의 공기가 제 목을 조이는 것만 같았죠. 저의 목소리에 상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어요. 왼쪽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이 번갈아 스치다가 저를 알아보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안도의 빛이 깃드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 눈빛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우야, 왔구나. 상훈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쳐 목이 쉰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서 고통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문 서류를 펼치려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 잘 잡히지 않더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저는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박상훈 동무, 자네는 왜 조국을 배신하려 했나? 되도록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지만 이미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상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빛이 흐려지더니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우야,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리 준호가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러시아에서 총알바지로 쓰고 버려진 거야. 하지만 위에서는 단지 의문의 사고라고만 하더군. 상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호, 그 밝고 똑똑했던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니. 상훈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민호마저 러시아로 보내려 해. 난 우리 아이를 지켜야만 했어. 그래서 먼저 가서 안전한 경로를 알아내고 가족들을 데려오려 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며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준호가 태연이의 생일 때 왔던 모습, 태연이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던 모습, 그리고 태연이가 준호를 한동안 못 본다는 듣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그 모습까지 모두 말이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었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상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맞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할 것 같았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넌 모를 거야.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절망감을. 그 말에 제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상훈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어요. 러시아로 보내진 젊은이들의 참혹한 운명, 북한 정권의 거짓된 선전,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체제의 실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까지 전부 말이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이야기였죠. 저는 도저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단어들이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상훈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상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민호만큼은 살려줘. 그 아이에겐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 내 목숨을 바치겠다. 뭐든 하겠다. 그러니 제발, 제발 민호만큼은. 상훈이의 손이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친구의 절규에 제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뜨거운 것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죠.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눈물이 상훈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보안국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진 친구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일 뿐이었죠.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세상, 제가 지켜온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나, 제발 일어나 상훈아. 떨리는 손으로 상훈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친구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상훈이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사무실에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상훈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 이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득 상훈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민우야, 넌 선택을 해야 해. 이대로 눈 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이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상훈이를 신문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죠. 집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느껴지더군요. 평소 같으면 TV 소리나 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태연이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그냥 조용히 열었죠.
태연이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태연아. 제 목소리에 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의 눈이 붉어져 있는 걸 보니 운 것 같아 보이더군요. 아빠, 준호 형이 정말로 죽은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요? 태연이의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죠. 태연아, 그걸 어떻게? 학교에서 들었어요. 형의 친구들이 모두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고. 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훈이에게서 들은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공식적인 설명을 해줘야 할까?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인가요? 태연이의 눈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연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하지만 준호는 분명 너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태연이를 안고 있는 동안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님께서는. 그 순간 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태연이를 안고 있던 제 팔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금 당장 태연이를 데려갈 것만 같았거든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가운데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럼 태연이도. 혹시 숨이 턱 막혔어요. 태연이가 러시아 전쟁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순식간에 온갖 장면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연이가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 군복을 입고 러시아로 떠나는 모습,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떨며 총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처럼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안 돼.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을 거예요. 태연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 아빠, 괜찮아요? 태연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죠. 눈물이 가득 고인 새까만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얼마나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을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태연이에게 제 불안을 보여줄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졌거든요. 눈을 감을 때마다 저는 러시아의 어느 전쟁터에 서 있었어요. 사방에서 총소리와 폭발음이 들려왔죠. 그리고 멀리서 태연이를 발견했어요. 태연아, 이리 와. 제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가 태연이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태연이를 향해 달려갔지만 아무리 뛰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죠. 오히려 태연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태연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제 비명이 꿈속을 가득 채웠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갈기갈기 찢겨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무력감, 절망감, 그리고 깊은 후회가 제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만 같았어요. 태연아, 소리치며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꿈이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어둠을 가르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희미한 빛 속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태연이도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도 희생양이 될 거야. 난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아래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상훈이와 그의 가족을 돕는 것이 단순히 친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 가족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무고한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 될 거란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죠. 상훈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제 가족과 이 나라의 모든 무고한 이들을 위해 저는 행동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빠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보안국 요원인 제가 탈북을 돕는다는 건 그것도 상훈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제 가족까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선 저는 은밀하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비밀 문서들을 살펴보았죠. 국경 경비 일정, 감시 카메라의 위치, 순찰대의 경로, 모든 정보가 소중했어요. 문서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덜컥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민우 동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 동료의 물음에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했었지만 제 귀에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훈이의 아내 유나를 은밀히 만나야 했죠. 저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유나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유나 씨,
저 상훈이를 돕고 싶어요. 제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인가요? 하지만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함께 준비하면 길이 있을 거예요. 제 말에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그 순간 우리 주변에 나뭇잎 살랑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유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훈이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와 자신의 아내 미진이에게 탈북 계획을 털어놓는 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진의 뒷모습을 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진이는 제 표정을 보고 곧바로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처음에 미진이는 충격과 두려움에 반대했지만 태연의 미래를 언급하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미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태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태연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자 제 말에 미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지만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후 계획을 세우는 과정 또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죠. 국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어떤 루트로 갈 것인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연필로 이리저리 선을 그어가며 최적의 경로를 찾았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달러상을 만났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를 만났는데 주변의 그림자 하나하나가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이 돈으로 뭘 하려는 건지 묻지 않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달러상의 말에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손에서 돈 뭉치를 받아들 때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긴장감 또한 고조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매 순간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 실패 시 겪게 될 끔찍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태연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상훈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구치소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터였죠. 구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었죠. 실수는 없어야 해. 단 하나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상훈 동물을 신문하러 왔소. 경비원에게 말하며 제 손이 떨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상훈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를 보자 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상훈아,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에 떠날 거야. 할 수 있지? 제 말에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죠. 정말 그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내 가장 오랜 친구야. 널 여기 둘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제가 일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한밤중 모두가 졸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상훈의 감방으로 향했어요. 덜컹 문을 열자 상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가자. 제가 속삭였어요. 시간이 없어. 저는 상훈이에게 미리 준비한 보이브 옷을 입힌 뒤 함께 조용히 수용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복도 끝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을 때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그냥 지나갔지만요.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 멀리서 유나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유나가 속삭이듯 외쳤어요. 상훈과 유나가 부둥켜 앉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함께 가자. 전날 밤 저는 이미 대규모 탈북 시도가 있을 거란 거짓 정보를 흘려 병력을 분산시킨 상태였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죠. 그렇게 캄캄한 밤에 우리는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훈의 가족과 함께 은밀히 국경을 향해 나아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모두 준비됐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의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잘 될 거야, 아들아. 아빠를 믿어. 태연이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죠. 쉿! 갑자기 상훈이가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멀리서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우리는 재빨리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태연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순찰대가 지나간 후 우리는 다시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밤새 걸어야 했죠. 아빠, 피곤해요. 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아들아.
제가 속삭였어요. 곧 쉴 수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더해갔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고 어른들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 우리는 마침내 압록강 둑에 도착했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고 희미한 새벽빛이 수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여기야, 제가 말했어요. 이제 강을 건너면 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수색 조명이 하늘을 밝혔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발각된 것 같아 보이더군요. 서둘러요. 제가 소리쳤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는 서둘러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죠. 아이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부모들이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유나와 미진이 아이들을 안고 힘겹게 헤엄치는 동안 저와 상우는 그들을 도왔어요. 제 팔과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조금만 더. 제가 외쳤어요. 저기 중국 땅이 보여. 마지막 힘을 쥐어짜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었어요.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는 저희를 보고 우리를 재빨리 차에 태웠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정말 탈북에 성공한 거예요.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고맙다, 민우야. 상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냈어.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태연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제 넌 내가 꿈꾸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아들아. 중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좁디 좁은 은신처에서 모두가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저희는 남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 우리는 조용히 은신처를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훈의 가족과 만나 은밀히 이동을 시작했죠.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 순간이 위험천만했죠. 하지만 매번 위기를 넘기고 나아가는 동안 저는 태연이와 민호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내는 모습을 봤어요. 힘내. 우리 곧 도착할 거야. 태연이가 민호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침내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다 줄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수색 조명이 하늘을 밝혔어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이에요. 빨리 차에 타세요. 브로커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된 차량에 올랐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도로 곳곳에 검문이 있었지만 브로커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차를 갈아타며 며칠을 이동했죠. 아이들이 지쳐올 때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냈어요.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여러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지에서 지내며 여러 절차를 밟았죠. 신문도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은 모두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갔죠. 저와 상우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태연이와 민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나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죠.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TV에서 한 탈북 청년의 성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청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문득 태연이와 민호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죠.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제가 옆에 앉은 상훈이에게 말했어요. 상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북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줄 때까지. 우리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빛났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투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직 북에 남은 동포들이 언젠가는 저희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려 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